네, 2024년 5월 6일 이정훈입니다. 다가오는 5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 출범 만 2년, 3년 차에 들어갑니다. 그 하루 전날인 5월 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서 총선 패배 이후에 어떤 정국 구상을 밝힐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은 특검이나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부 여당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정부에서 택한 방침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대통령 민정수석 부활입니다. 현재는 김주환 변호사가 차기 민정수석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금방 임명될 거니까 만 2년 만에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부활합니다. 민정수석 부활을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사정권을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없애버렸거든요. 여소야대 정국이고 기본적으로 약체 정부인데 민정수석 없이 정국을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의심을 했는데 결과는 실패,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총선에서도 패배를 했고 지금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도 않았고 많은 허점들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거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터져서 그 진위와 관계없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민정수석이 과거에 이제 국가정보원, 그다음에 검찰, 경찰, 그리고 주요 공직자 인사, 심지어는 군에서 장성급 인사 문제까지 개입해서 모든 걸 들여다보다 보니까 굉장히 파워풀했었죠. 이런 기관을 없애버리니까 문제점이 당장 생겼었죠.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려고 할 때 그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어서 법무부에서 임시로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씨가 물러나고 한동훈 씨가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을 이끌다가 총선에서 패배한 다음부터는 법무부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의 기능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민정수석을 부활한다. 우리가 나쁘게 보게 되면은 다시 권력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 통수를 제대로 하는 점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서 거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그 서울의 소리 측에서 고발을 하고 꽤 시간이 지났는데 검찰이 수사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있어요. 야당에서는 특검을 피하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여당에서는 검찰이 왜 이러지? 통제하지 않는 권력으로 가나? 일각에서는 검찰이란 조직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사가 윤석열 한 명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검찰도 거의 다양한 구성원이 있고 또 윤석열 정부가 끝난 다음에도 검찰은 유지돼야 되니까 그런 필요성 때문에 윤 정부와 너무 가까운 것도 곤란해서 수사할 수도 있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는 바로 검찰로 된 거잖아요. 공수처 사건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최상병 사건에 있어서의 수사 개입 문제는 공수처가 하는 거지만 김건희 여사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 이런 것들이니까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에 고발된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자기네 조직 보호를 위해서라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검찰하고 윤 정부하고의 마찰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고리로서의 뭔가 조직이 필요한데 지금 법무부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민정수석을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더군다나 이번에
민정수석으로 지명된 사람은 김주환 변호사로서 법무부 차관하고 대검 차장을 지낸 사람이니까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라서 그 고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도로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약체 정부였습니다. 약체 정부가 움직이려면 공적인 기구, 그 중에서도 사정기관을 통해서 다잡고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검찰은 그럭저럭 검수완박 법안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고친 한동훈 장관 덕택에 움직였습니다만은 경찰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저는 거듭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윤익은 경찰청장의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품었었고 거기에서 저게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대통령이 자주 지구대나 파출소, 지서를 방문해서 현장을 움직이게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그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 사건, 무슨 사건 날 때마다 전국을 주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죠. 이제 민정수석실이 있으면은 검찰을 대신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찰에도 항상 윤석열 정부한테 의도대로 움직인다고 보는 그것도 무리이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국가정보원인데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보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지만 국정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느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지금 계속 반복해서 김정은을 잡을 의지가 있어야 국내 정치를 이끌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상당히 강한 의견을 피력하죠. 네, 맞습니다. 김정은을 잡지 못하면 국내에서 어떠한 리딩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송영길 의원이 중심이 된 돈봉투 사건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지난 총선 전에 하지 않았죠. 이제서야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을 합니다. 또 하나 정유라 씨에 대한 지독한 공격을 했던 안민석 의원에 대한 건도 굉장히 그 양반이 임기를 다 채우도록 움직이지 않았죠. 이게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한 2, 3일 전에 보도가 됐을 겁니다. 지난 3월 20일 백령도에서 북한의 무인기 또는 에드벌룬으로 보이는 거를 우리 군이 KA-1 저속 공격기를 보내서 격추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근데 이것이 그때 전혀 언론에 보도 안 되고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3월 20일자 유튜브 보시면은 제가 백령도까지는 몰랐어요. 하여간 서해 쪽에서 북한 무인기로 보이는 물체가 들어와서 비상에 걸렸다. 근데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밝혀진 걸 보니까는 우리 KA-1이 가서 그걸 격추시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중국에서 온 걸로 보인다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예민한 지역에 예민한 시점에 에드벌룬 같은 무인기가 접근해서 그걸 우리 군이 출동해서 격추를 시켰는데 그게 일체 보도가 안 되고 저만 어떻게 첩보를 입수해서 보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 그거를 스스로 밝혔어야 되는데 쉬쉬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정치에 다가오는 총선에 영향을 안 주겠다라는 그 의식이 너무 강해서 군의 고유 임무까지 포기한 겁니다. 지금 정치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야당 의원이 연루된 사건은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질질 끕니다. 그것도 총선 전에 그런 현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선거에 검경이 개입했다는 오해를 안 받고 싶어서. 근데 그런 거를 우리 군도 보여줬고요. 지금 국가정보원도 그런 자세를 좀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3월 30날 북한 남포에서 뭔가를 싣고 출발한 배가 중국의 쯔다항에 들렸다가 우리 남해안을 즉 제주역을 통과할 때 3월 30날 통과할 때 우리 해경이 그 배를 납포했습니다. 왜 납포했는가 하면 거기에 그 배가 블라디보스톡 방향으로 하고 있었는데 블라디보스톡에서 조금만 더 가게 되면 두나이항이 있고 두나이항은 러시아의 극동함대 기지입니다. 북한이 두나이항으로 무기가 있는 배를 보내서 거기서
북한산 무기를 싣고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무기를 수송하고 있죠. 그래서 남포 쪽에서 실은 무기를 미국과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중국에 들렸다가 가는 척 하면서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거를 우리가 잡은 거죠. 근데 지금 이 배에 대해서 말이에요. 제대로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배라고 하는 거는 큰 건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 속에 그 건물을 해박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정보를 주지 않으면 어디에다가 어느 공간에다 무기를 숨겼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석탄이 실려 있다고 하는데 석탄 맨 밑에 있는 단순한 구조라면 찔러보거나 하면 되겠지만 다른 공간에 숨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 무기 같은 경우는, 마약 같은 건 그렇게 하죠. 근데 지금 이 배를 붙잡아 놓고 국가정보원이라든지 또는 외교부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살살 빠져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3월 30날 이 배를 잡았을 때 용산에서는 NSC까지 열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던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조사가 없었고 그게 총선에 영향을 끼칠까봐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그냥 그러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사정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의식이 있어서 한미일 관계를 복원하고 안보 체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2022년 북한 무인기가 넘어갔을 때는 우리도 북한으로 집어넣으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우리 군도 그렇고 우리 국정원도 그렇고 또 국내 치안을 다루는 검찰과 경찰도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움직임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에 민정수석이 있어야 된다는 건 상식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취임하면서부터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다가 총선에서 패한 이후 이번에 다시 부활을 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이제 5월 9일날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맞아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마 그 시점에 이걸 부활할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이 여소야대의 전국을 헤쳐나가면서 그 다음에 북한의 도발, 또 그러한 북한의 도발과 맥을 같이 하려고 하는 국내 좌파들의 준동, 또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민주당 운동권들의 도전을 잡으려면 저는 민정수석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건은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되고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주환 변호사가 가서 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헤쳐나가려면 강한 사정권이 필요했는데 뒤늦게 윤 대통령이 한다. 그런 면에서는 필요합니다. 이제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이고 할 게 없죠. 그리고 여러 가지 특검들이 다가오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떤 조율이라든지 그걸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을 만드는 만큼, 다시 부활하는 만큼 그 운영도 성공적으로 해내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